대폭소를 터뜨린 건 한국이 올림픽 하우스에 쓴 예산을 확인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IOC 마케팅위원회 부위원장이자 지난 25년간 동계와 하계를 가리지 않고 모든 올림픽 현장을 누빈 전문가입니다. 파리, 베이징, 도쿄, 리우, 런던까지 각국이 준비한 올림픽 하우스를 평가하고 분석하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 경험을 통해 배운 명확한 진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는 결국 돈 싸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2026년 2월 6일 밀라노 말펜사 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이번 출장의 목적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각국의 올림픽 하우스를 철저히 평가한 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차기 올림픽을 위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작하는 것이었죠. IOC는 이번 밀라노 올림픽을 기점으로 올림픽 하우스 운영에 대한 표준화된 매뉴얼을 만들고자 했고 그 막중한 책임을 저에게 맡긴 겁니다. 공항에서 호텔로 이동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태블릿을 꺼내 평가 대상 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1,400억 원, 프랑스 450억 원, 이탈리아 800억 원, 그리고 한국 78억 원. 숫자만 봐도 순위가 명확했습니다. 일본이 압도적이고 프랑스가 그 뒤를 따르며 개최국 이탈리아가 선전하겠죠. 한국은 솔직히 평가 대상이라기보다는 비교군에 가까웠습니다. 동계 스포츠에서 한국이 무슨 존재감이 있겠습니까? 쇼트트랙 말고는 변변한 종목도 없는 나라가 78억 원으로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지 상상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가장 먼저 일본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1위 후보부터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5층짜리 건물 전체가 일본 하우스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택시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그 규모에 압도되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거대한 일장기와 함께 붉은색 LED 조명이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고 입구에는 전통 일본식 돌문이 서 있었으며 그 사이로 하얀 자갈이 깔린 정원이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감탄했죠. 역시 일본은 디테일이 다르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오전 11시라면 올림픽 하우스가 가장 붐비는 시간대인데 1층 로비에는 직원 4명만 서 있었고 방문객은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단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미쉐린 3스타 셰프 3명이 상주하며 전통 가이세키 요리를 제공한다는 레스토랑이 있는 층이었죠. 2층 레스토랑 입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80석 규모의 넓은 공간에 손님이 고작 7명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일본인으로 보였고 현지인이나 다른 나라 방문객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미쉐린 셰프가 정성껏 만든 요리가 테이블에 놓여 있었지만 그 요리를 먹는 사람보다 빈 의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3층 전통문화체험관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다미 위에 닭이 세트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고 기모노를 입은 직원이 혼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체험 예약자가 없어서 할 일이 없어 보였죠. 4층 VR 체험관은 더 참담했습니다. 최첨단 기술로 후지산 정상을 가상 체험할 수 있다는 VR. 고글 20대가 충전 거치대에 꽂힌 채 먼지만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1층으로 내려와 안내 데스크에 앉아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최대한 담담하게 물으려 했지만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나왔죠. 오늘 방문객이 몇 명 정도 되냐고 말입니다. 직원은 태블릿을 확인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오전 기준 387명이라고요. 387명. 1,400억 원을 쏟아부은 5층짜리 건물에 오전 내내 온 방문객이 400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저는 계산기를 두드려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운영해봤자 800명을 넘기기 힘들겠다는 게 명확했으니까요. 일본은 방문객 1명당 거의 18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을 쓰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는 길에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본도 이 정도면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는 좀 나을까? 아니면 개최국 이탈리아가 분발했을까? 하지만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진짜 충격은 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일본 하우스를 나온 저는 곧바로 프랑스 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일본의 참담한 결과를 목격한 직후였기에
프랑스에 대한 기대치는 조금 낮아진 상태였지만 그래도 프랑스라면 뭔가 다르지 않을까 하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프랑스는 2024년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경험이 있었고 그 노하우를 밀라노에서도 10분 발휘할 거라는 기대가 있었으니까요. 프랑스 하우스는 밀라노 브레라 지구의 아트 갤러리를 개조한 공간이었습니다. 우아한 샹들리에 아래서 와인과 치즈를 즐기는 프렌치 스타일의 세련된 공간이었죠. 일본 하우스와는 달리 이곳에는 제법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눈대중으로 봐도 200명은 좋게 넘어 보였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 하루 평균 2,500명 정도가 방문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프랑스는 괜찮구나 싶었죠. 2,500명이면 나쁘지 않은 숫자였습니다. 일본보다 예산은 3분의 1 수준이지만 방문객은 3배나 더 많으니 효율성 면에서는 프랑스가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프랑스 하우스 운영 책임자인 마리용이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습니다. 금발의 우아한 여성이었는데 IOC 배지를 보고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죠. 저희는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 프랑스 하우스의 운영 현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마리용은 자신들의 성과를 설명하면서도 어딘가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다 그녀가 대뜸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IOC에서 오셨으면 혹시 코리아 하우스 쪽 취재는 끝내고 오신 건가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아직 안 갔다고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마리용이 미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는 벌써 3번이나 다녀왔거든요. 벤치마킹 차원에서요. 3번이나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을 벤치마킹한다고요? 마리용이 태블릿을 꺼내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 프랑스 하우스가 하루 방문객 2,500명이면 나쁘지 않은 숫자죠. 그런데 코리아 하우스는 하루에 12,000명이 방문한대요. 처음엔 저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직접 가본 거예요. 12,000명. 저는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한국이 하루에 12,000명이라고요? 그건 분명 집계 오류이거나 개막일 같은 특별한 날의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저는 최대한 점잖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 인원이 몰리려면 상당한 예산을 썼을 텐데 한국이 얼마나 투자했는지 아시나요? 마리용이 화면을 넘기더니 한국 예산 항목을 보여줬습니다. 78억 원. 한국 원화로 78억 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환율을 계산해 봤습니다. 유로로 환산하면 대략 500만 유로 정도였죠. 프랑스 하우스가 3천만 유로를 쓴 것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78억 원? 하하. 김치나 나눠주려나? 제 입에서 대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78억 원으로 하루 12,000명이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숫자였어요. 올림픽 하우스라는 게 단순히 문 열어놓고 사람 받는 게 아니잖습니까? 공간 운영비, 인건비, 식음료 제공, 전시 콘텐츠 제작, 마케팅 비용까지 생각하면 78억 원으로는 하루에 500명 정도 감당하는 것도 빠듯할 겁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분명 숫자 조작이거나 계산 착오일 거라고 말이죠. 아니면 개막 첫날에만 반짝 사람이 몰렸다가 이제는 썰물처럼 빠져나간 상황일 겁니다. 저는 25년간 올림픽 현장을 다녔고 그 경험상 예산과 성과는 거의 정비례한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1,400억을 쓴 일본이 800명, 450억을 쓴 프랑스가 2,500명인데 78억을 쓴 한국이 12,000명이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마리용은 진지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뒤랑 씨,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직접 3번이나 간 거예요. 근데 3번 다 똑같았어요. 대기줄이 1.5km 이상이었고 입장하는 데만 40분 이상 걸렸어요. 우리 프랑스 하우스는 대기줄 자체가 없거든요. 바로 입장이에요. 좋게 말하면 여유롭다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그만큼 사람이 안 온다는 거죠. 저는 마리용의 말을 반쯤만 믿었습니다. 1.5km 줄이라니 그건 좀 과장 아닐까요?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일시적 현상일 겁니다. 한국이 뭔가 특별한 이벤트를 했거나 케이팝 공연 같은 걸 해서 사람들이 몰려든 거겠죠.
며칠 지나면 열기가 식을 겁니다. 마리옹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자존심 상해요. 파리올림픽 경험까지 살려서 준비했는데 한국한테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몰랐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한국 운영 매뉴얼을 입수할 수 없겠냐고 계속 연락이 와요. 프랑스가 한국한테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SNS에서 일시적으로 화제가 된 거겠죠. 곧 정상화될 겁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말이죠. 보고서에 팩트를 넣으려면 현장을 직접 봐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1만 2천 명을 끌어모으고 있는지 아니면 과장된 소문인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프랑스 하우스를 나와 택시를 잡았습니다.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로 가주세요. 빌라 네키 캄필리오라는 저택이요. 기사가 백미러로 저를 흘끗 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거기요? 요즘 손님 10명 중 6명은 거기로 가라고 해요. 근데 아저씨, 줄 각오하셔야 돼요. 아침에 태운 손님은 새벽 4시부터 줄 섰다던데요. 새벽 4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되물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에 새벽 4시부터 줄을 선다고요? 기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밀라노 사람들 사이에서 지금 제일 핫한 곳이 코리아 하우스래요. 저도 궁금해서 가보고 싶은데 줄이 너무 길어서 엄두가 안 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설마 정말일까? 78억 원짜리 한국 하우스에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그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택시가 목적지로 달려가는 동안 제 가슴속에서는 묘한 긴장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코리아 하우스 근처에 다가갈수록 저는 뭔가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관광객들의 줄인 줄 알았습니다. 밀라노는 올림픽 기간이니까 어디든 사람이 많을 수 있잖아요. 하지만 택시가 한 블록을 지나도 줄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블록을 지나도 마찬가지였죠. 세 블록째에 이르자 저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잠깐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에서 내린 저는 그 줄을 따라 걸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2월의 밀라노는 차가웠습니다.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날씨였는데도 사람들은 두꺼운 패딩을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채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거나 옆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죠. 저는 줄을 따라 천천히 걸으며 관찰했습니다. 한 블록, 두 블록, 세 블록. 줄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네 블록째에서 저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가 지나온 거리를 가늠해 보니 대략 1km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면모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관광객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아니었습니다. 올림픽 출입증을 목에 건 관계자들, 각국 트레이닝복을 입은 선수들, 정장을 빼입은 비즈니스맨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캐나다 국기가 새겨진 배낭, 노르웨이 유니폼, 사우디아라비아 전통 복장까지 보였죠. 저는 줄에 서 있는 한 젊은 남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물었죠. 실례지만 여기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그가 스마트폰 화면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QR코드로 대기 순번을 받았는데 지금 40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앞으로 20분 정도 더 있어야 입장할 수 있대요. 40분을 기다린다고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에 입장하기 위해 40분을 기다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저 새벽 4시에 왔어요. 그때도 이미 줄이 있었거든요. 친구들한테 들었어요. 일찍 안 오면 입장도 못 한다고요. 새벽 4시라니요. 저는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짜예요. 여기 코리아 하우스가 지금 밀라노에서 제일 핫한 곳이거든요. 틱톡이랑 인스타그램에서 난리예요. 안 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간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저는 더 이상 걷지 않고 그 자리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줄의 시작 전부터 끝까지 파노라마로 찍어봤는데 화면에 다 담기지 않았습니다. 구글 맵을 켜서 제 위치와 코리아 하우스의 위치를 확인해 봤습니다. 직선거리로 1.4km였습니다. 마리용이 말한 1.5km라는 게 과장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줄 속 사람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투명한 컵을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빨간 소스에 버무려진 떡 같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물어보니 떡볶이라는 한국 음식이라고 했습니다. 대기 중에도 간식 쿠폰이 발급되어서 먼저 맛볼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람은 떡볶이를 하나 집어먹으며 연신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매운데 자꾸 손이 가네요. 이거 중독성 있어요. 조금 더 앞쪽으로 가보니 노르웨이 올림픽 유니폼을 입은 여성이 친구와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나 오늘 3번째 왔어. 처음엔 음식 때문에 왔는데 이제는 안에 있는 게 다 좋아서 오는 거야. 특히 AI로 피부 분석해주는 거 봤어? 미쳤어. 그녀의 친구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나도 어제 해봤는데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화장품을 딱딱 추천해줘. 사우디에서는 절대 경험 못할 거야. 3번째 방문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분씩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곳을 3번이나 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주변을 둘러보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재방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드디어 코리아 하우스 입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탈리아 귀족의 저택이었던 빌라 네키 캄필리오의 정문에는 커다란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고 그 아래 파란색 간판에 코리아 하우스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건물 자체는 일본 하우스처럼 화려하거나 웅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소박해 보였죠. 하지만 그 앞에 모여든 사람들의 숫자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입구 근처에서 직원 한 명을 불렀습니다. IOC 배지를 보여주며 프레스 출입이 가능한지 물었죠. 직원이 태블릿으로 확인하더니 안내해주겠다며 저를 직원 전용 측면 출입구로 데려갔습니다. 일반 방문객들이 40분을 기다리는 동안 저는 프레스 패스 덕분에 바로 입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1.5km 줄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새벽 4시부터 온 사람들, 3번째 방문하는 사람들, 47개국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 78억 원으로 이 모든 걸 만들어냈다고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25년간 올림픽을 다니며 쌓아온 제 상식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곧 성과다. 돈을 많이 쓴 나라가 이긴다. 그게 제가 믿어온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공식이 여기서는 통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입구문을 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대체 저 안에 뭐가 있길래 1,400억 원을 쓴 일본보다 450억 원을 쓴 프랑스보다 800억 원을 쓴 이탈리아보다 더 많은 사람을 끌어들이는 무언가가 저 안에 있다는 건데. 그게 대체 뭘까?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답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를 압도한 건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니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하고 어딘가 중독적인 향기가 코를 자극했죠. 이탈리아 귀족 저택의 고풍스러운 대리석 복도와 한국 음식의 향기가 만나 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길을 사로잡은 건 천장에서 바닥까지 흘러내리듯 설치된 초대형 공면 디스플레이였습니다. 8K 해상도로 한국의 사계절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는데 봄의 벚꽃이 흩날리다가 여름 해변으로 바뀌고 다시 가을 단풍이 물들었다가 겨울 설경으로 전환되는 영상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마치 창문 밖 풍경이 실시간으로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화면 하단에 작게 삼성제공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은 디스플레이 앞이 아니었습니다. 로비 한쪽에 키오스크 12대가 나란히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는 각국에서 온 방문객들이 화면을 터치하며 무언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7개 언어로 코리아 하우스 안내가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영어,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아랍어까지 말이죠. 저는 계단을 따라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매콤한 냄새의 근원지가 거기 있었습니다.
2층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푸드코트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계단을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 향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쪽 벽면 전체가 투명한 유리로 되어 있었고 그 너머로 한국인 셰프들이 실시간으로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철판 위에서 빨간 소스에 하얀 떡을 볶는 셰프, 김이 모락모락. 나는 큰 냄비에서 라면을 건져 올리는 셰프, 만두피를 빚어 찜통에 넣는 셰프. 요리 과정 자체가 하나의 라이브 퍼포먼스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를 구경하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들어 영상을 찍고 있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식당 공간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유니폼을 보는 순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핀란드 크로스컨트리 팀, 노르웨이 바이애슬론 팀, 캐나다 피겨팀. 각국 올림픽 국가대표 선수들이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가장 가까운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핀란드 유니폼을 입은 선수 4명이 라면과 떡볶이를 나눠 먹고 있었죠. 실례를 무릅쓰고 말을 걸었습니다. 영어로 물었습니다. 선수촌 식당이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식사하시나요? 금발의 젊은 선수가 라면, 국물을 후루룩 마시고 나서 대답했습니다. 선수촌 식당은 안 갑니다. 저희 팀 전체가 여기서만 먹어요. 그가 주변을 둘러보라는 듯 손짓했습니다. 저기 노르웨이 팀 보이죠? 저쪽 캐나다 팀도 매일 와요. 다들 똑같은 이유예요. 선수촌 식당에서 식중독 걸린 선수들이 속출했거든요. 식중독이라고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개막 36시간 만에 12개국에서 67명이 식중독 증세를 보였어요. 독일, 스웨덴, 오스트리아 선수들도 병원 실려갔고요. 저희 팀에서도 3명이 탈났어요. 그 뒤로 코치가 지시했죠. 선수촌 식당 출입 금지, 코리아 하우스에서만 식사하라고요. 하지만 여기는 안전한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개막 이후 지금까지 코리아 하우스에서 식사한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문제가 생긴 적이 없어요. 저희가 확인했거든요. 여기는 한국군 야전급식 시스템을 쓴대요. KHACCP 인증이라는 것도 받았고요. 실시간 위생 모니터링까지 한다더라고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정말로 여러 나라 선수들이 테이블마다 앉아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팀은 떡볶이를 먹고 있었고 캐나다 팀은 김치찌개 앞에서 땀을 흘리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파란색 유니폼의 선수들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선수들이었습니다. 개최국 선수들이 자국 음식을 두고 한국 라면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어서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탈리아어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이탈리아 선수시죠? 왜 여기서 식사하세요? 젊은 남자 선수가 젓가락으로 라면을 들어 올리며 웃었습니다. 이탈리아 사람인 제가 한국 라면에 감동받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진짜 맛있어요. 게다가 안전하잖아요. 선수촌은 지금 위생 문제로 난리예요. 저희 팀 동료도 2명이나 탈났고요. 여기는 완벽해요. 저는 한강라면 붓으로 걸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니 한강라면, 떡볶이, 김치만두, 삼각김밥 세트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도 저렴했죠. 한 세트에 5유로 정도였습니다. 저는 한강라면 한 그릇을 주문했습니다.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빨간 국물에 라면이 담겨 나왔고 위에 계란 반쪽과 파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김치 한 접시와 삼각김밥이 함께 제공되었죠. 저는 젓가락을 들어 첫 입을 떴습니다. 손이 멈췄습니다. 매운맛이 혀를 감싸는데 그 뒤를 따라오는 감칠맛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단순히 매운 게 아니었어요.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프랑스 요리의 섬세한 층위와는 다른 직접적이고 솔직한 맛이었습니다. 면발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쫄깃하고 탱탱한 면이 국물을 머금고 있었죠. 저는 국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프랑스인인 제가 인스턴트 라면, 국물을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게 답이구나 싶었죠. 일본 하우스의 미쉐린 3스타 요리는 한 접시에 15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요리를 먹으러 온 사람은 하루 800명이었죠.
코리아 하우스의 한강라면은 5유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먹으러 온 사람은 하루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고급스러움이 아니라 접근성이었던 겁니다. 격식이 아니라 진정성이었습니다. 떡볶이 부스 앞을 지나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셰프의 손놀림을 지켜보며 탄성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투명 유리 너머로 보이는 조리 과정 자체가 하나의 공연이었죠. 빨간 소스가 보글보글 끓으면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셰프가 리듬감 있게 떡을 뒤집는 모습. 별도의 엔터테인먼트가 필요 없었습니다. 요리 과정 자체가 콘텐츠였으니까요. 저는 2층을 한 바퀴 돌며 계산을 해봤습니다. 하루 1만 2천 명이 방문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식사를 한다면 대략 6천 끼 이상을 제공하는 셈입니다. 선수촌이 위생 문제로 혼란에 빠진 상황에서 코리아 하우스는 사실상 제2의 선수촌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단 한 건의 식중독도 없었습니다. 78억 원으로 올림픽 역사상 최초로 대규모 급식에서 사고제로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향하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층만 봐도 이미 충분히 충격적인데 위층에는 대체 뭐가 더 있을까?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2층이 음식과 향기로 가득했다면 3층은 기술과 문화가 어우러진 공간이었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기도 전에 들려오는 여성들의 감탄사가 귀에 들어왔죠. 3층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제 눈에 들어온 건 엄청난 길이의 줄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을 따라 형성된 줄이 복도 끝까지 이어져 있었는데 그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성이었습니다. 각국에서 온 다양한 여성들이 기대에 찬 표정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줄의 끝을 따라 걸어가 보았습니다. 그 줄이 향하는 곳에는 인공지능 뷰티 체험존이라고 적힌 커다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투명한 부스 안에는 첨단 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 명씩 들어가서 체험을 하고 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의자에 앉으면 고해상도 카메라가 얼굴을 정밀하게 스캔하고 인공지능이 피부 상태를 분석해서 개인 맞춤형 한국 화장품을 추천해주는 구조였습니다. 분석 결과는 개인 QR코드로 저장되어 나중에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고 추천받은 제품의 미니 사이즈 체험 키트까지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줄에 서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여성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히잡을 쓴 그녀가 친구와 열정적으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얼마나 기다리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가 스마트폰을 보여주며 대답했습니다. 30분째 기다리는 중이에요. 근데 기다릴만 해요. 언니가 어제 해봤는데 인공지능이 피부 타입 분석해서 딱 맞는 제품을 추천해준대요. 사우디에서는 이런 거 절대 경험 못해요. 옆에 있던 그녀의 친구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2번째예요. 어제 추천받은 제품이 너무 좋아서 오늘 다시 왔어요. 친구들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야 해서요. K-뷰티가 이렇게 대단한 줄 몰랐어요. 저는 일본하우스의 VR 체험실을 떠올렸습니다. 먼지 쌓인 고글 20대와 텅 빈 체험실. 일본도 최첨단 기술을 내세웠지만 사람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답이 보였습니다. 후지산 VR 체험은 구경에 불과했지만 피부 분석은 나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던 겁니다. 인공지능 뷰티존을 지나 안쪽으로 더 들어가니 한국국립중앙박물관 팝업 스토어가 있었습니다. 이건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광경이었습니다. 한국박물관이라고 하면 조용한 전시 공간을 상상했는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진열대에는 굿즈들이 세련되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고려 청자의 비색을 재현한 스마트폰 케이스, 조선 백자 문양이 새겨진 무선 이어폰 케이스, 금관 디자인을 모티브로 한 반지와 목걸이, 경복궁 첨화 곡선을 담은 가죽 카드 지갑. 한국의 전통 미학을 현대적 상품으로 변환시킨 제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진열대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매장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제품이 다 떨어진 건가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오늘도 28분 만에 완판됐어요. 매일 아침 9시에 한정 수량을 풀면 평균 28분 안에 전량 소진돼요. 지금은 오후니까 내일 아침까지 기다리셔야 해요. 28분 완판이라고요?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빈 진열대가 그 증거였죠. 그리고 완판 이후에도 빈 진열대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 더 놀라웠습니다. 실제로 몇몇 방문객들이 빈 진열대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내일 다시 와야겠다고 서로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저는 일본하우스 기념품 코너를 떠올렸습니다. 전통 부채, 마네키네코 도자기, 우키요의 엽서. 정가를 유지한 채 80% 이상이 재고로 남아 있었죠. 28분 완판과 80% 재고. 이 차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했습니다. 일본은 전통을 박제해서 보여주었고 한국은 전통을 현대로 번역했던 겁니다. 청자를 유리 케이스에 넣어 전시하는 게 아니라 청자의 색을 스마트폰 케이스로 만든 거죠. 사람들은 구경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 일상에 적용할 수 있는 걸 원했던 겁니다. 3층 한쪽 벽면에는 거대한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코리아하우스의 SNS 언급량이 표시되고 있었는데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개막 36시간 기준 글로벌 SNS 언급량 현황. 코리아하우스 6,800만 건. 이탈리아 올림픽 공식 2,400만 건. 일본하우스 290만 건. 한국이 개최국 이탈리아의 거의 3배에 가까운 언급량을 기록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일본하우스와의 차이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23배 차이였습니다. 한국이 일본보다 23배 더 많이 화제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스크린 앞에 멍하니 서서 그 숫자를 바라봤습니다. 일본은 1,400억 원을 쓰고 290만 건, 한국은 78억 원을 쓰고 6,800만 건. 18배 적은 예산으로 23배 많은 화제를 만들어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궁금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SNS 버즈를 만들기 위해 한국은 광고비를 얼마나 썼을까? 일본은 SNS 마케팅에만 47억 원을 투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저는 그 답을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었죠. 그것도 가장 충격적인 방식으로 말입니다. 3층을 나와 1층으로 내려오는데 코리아하우스 운영팀 직원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었는데 영어와 프랑스어를 모두 유창하게 구사했죠. 자신을 이 부장이라고 소개하며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뒤랑 부위원장님,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안내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동의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더 볼 게 있다는 겁니까? 이 부장이 저를 데려간 곳은 건물 지하였습니다. 이탈리아 귀족 저택의 와인 저장고를 개조한 공간이라고 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을 따라 걸어 내려가니 두꺼운 금속문이 나타났습니다. 이 부장이 카드키로 문을 열었고 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았습니다. 이곳은 운영 상황실이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압도당했습니다. 벽면 전체에 6개의 대형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고 각 화면마다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모니터에는 현재 대기 인원수와 평균 대기 시간이 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있었고 두 번째에는 코리아하우스 내부의 구역별 방문객 밀집도가 열지도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모니터는 글로벌 SNS 실시간 언급량을 추적하고 있었고 네 번째는 식품위생 모니터링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조리구역의 온도, 습도, 위생 상태가 실시간으로 체크되고 있었죠. 다섯 번째 모니터에는 각국 선수단의 방문 현황이 국기와 함께 표시되어 있었고 여섯 번째에는 기상 데이터와 연동된 내일 예상 방문객 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이건 올림픽 하우스의 운영실이 아니었습니다. 군사작전 지휘실에 가까웠죠. 저는 모니터들을 하나하나 바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78억 원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했다고요? 이 부장이 태블릿을 꺼내 저에게 건넸습니다. 뒤랑 부위원장님, 몇 가지 핵심 숫자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이번 밀라노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확신은 없었어요. 하지만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태블릿 화면에는 비교표가 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읽을수록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죠. 운영 예산. 일본하우스 1,400억 원, 코리아하우스 78억 원.
차이 18배. 일일 평균 방문객. 일본 하우스 800명, 코리아 하우스 1만 2천 명. 차이 15배. 그리고 마지막 항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방문객 1인당 운영 비용. 일본 하우스 약 180만 원, 코리아 하우스 약 6,500원. 차이 277배. 277배라고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었습니다. 일본은 한 사람의 방문객을 유치하는데 180만 원을 쓰고 있었고 한국은 6,500원을 쓰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효율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부장이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SNS 마케팅 데이터가 나와 있었습니다. 일본 하우스 SNS 광고 예산 47억 원, 언급량 290만 건. 코리아 하우스 SNS 광고 예산. 숫자를 보는 순간 저는 이 부장을 쳐다봤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0원입니다. 0원이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SNS에서 6,800만 건의 언급량을 만들어내는데 광고비를 단 한 푼도 쓰지 않았다는 겁니까? 이 부장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광고비를 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콘텐츠에 투자했죠.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고 공유하고 싶은 콘텐츠를 만들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홍보해줍니다. 6,800만 건의 언급 중에서 저희가 직접 올린 건 공식 계정 게시물 몇 개가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방문객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겁니다. 저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본은 47억 원을 써서 290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건당 약 1,600원이 든 셈이죠. 한국은 0원으로 6,800만 건을 만들었습니다. 건당 비용은 0원이었습니다. 이건 마케팅의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돈으로 광고를 사는 시대에서 콘텐츠로 입소문을 만드는 시대로 말이죠. 그리고 한국은 그 새로운 시대의 정답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장이 덧붙였습니다. 뒤랑 부위원장님, 올림픽 하우스의 본질은 예산 경쟁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경쟁이죠. 일본 하우스는 화려하고 고급스럽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곳에서 감동받지 못했어요. 반면 저희 코리아 하우스는 소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기서 자기에게 필요한 경험을 찾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본 하우스의 미쉐린 요리는 구경거리였지만 코리아 하우스의 라면은 필요였습니다. 일본의 VR 체험은 신기함이었지만 한국의 AI 뷰티는 도움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구경하러 오는 게 아니라 경험하러 왔던 겁니다. 이 부장이 모니터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5번째 모니터였죠. 각국 선수단 방문 현황이라고 적혀 있었고 73개 참가국 중 47개국의 국기가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초록색은 정기 방문국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73개국 중 47개국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 부장이 대답했습니다. 네, 거의 매일 방문하는 나라들입니다. 선수촌 식중독 사태 이후로 많은 팀들이 코리아 하우스를 제2의 선수촌처럼 이용하고 있어요. 저는 그 47개 국기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캐나다, 이탈리아. 그리고 그 목록 속에서 저는 익숙한 국기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일장기였습니다. 일본 옆에 적힌 숫자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방문 횟수 38회. 일본 선수단이 38번이나 한국 부스를 방문했다고요? 일본 선수단 38회 방문.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400억 원을 쏟아부은 일본 하우스를 놔두고 자국 선수들이 78억 원짜리 한국 부스로 38번이나 왔다는 겁니까? 이건 단순한 방문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패배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일본 선수단만이 아닙니다. 프랑스 42회, 독일 35회, 캐나다 41회. 거의 모든 주요 참가국 선수들이 매일같이 이곳을 찾고 있어요. 선수촌 식중독 사태가 결정적이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선수들은 안전하고 맛있는 음식을 원했고 저희가 그걸 제공했을 뿐이에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47개국의 국기들이 초록불로 빛나고 있었고 각 나라 옆에는 방문 횟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2~3번씩 방문한다는 계산이 나왔죠. 아침, 점심, 저녁. 선수들이 새끼를 코리아 하우스에서 해결하고 있었던 겁니다. 상황실을 나와 1층 로비로 올라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2시간 전 이곳에 들어올 때의 저는 78억 원을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25년간 쌓아온 올림픽 마케팅에 대한 모든 상식이 무너진 상태였죠. 로비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앞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들, 키오스크로 다음 방문을 예약하는 사람들, 2층에서 내려오며 라면, 국물 맛을 이야기하는 선수들. 모든 게 자연스럽고 활기찼습니다. 그때 입구 쪽에서 익숙한 얼굴이 보였습니다. 프랑스 하우스 운영 책임자 마리옹이었습니다. 그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배지를 단 사람들 5명과 함께 들어오고 있었죠. 마리옹이 저를 발견하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뒤랑 부위원장님, 여기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일행이 많으시네요. 무슨 일이세요? 마리옹이 약간 머쓱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공식 벤치마킹입니다. 저희 프랑스 올림픽위원회에서 코리아 하우스 운영 매뉴얼을 정식으로 요청하기로 했어요. 차기 올림픽 때 참고하려고요. 저 혼자 3번 와서 보고했더니 본부에서 공식 대표단을 보낸 거예요. 프랑스가 한국에게 공식 벤치마킹을 요청한다고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파리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프랑스가 78억 원짜리 한국 부스에게 배우러 온 겁니다. 마리옹이 덧붙였습니다. 솔직히 창피하기도 해요. 저희가 450억 원을 썼는데 한국은 78억 원으로 우리보다 5배 많은 사람을 끌어모았잖아요. 본부에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정확히 분석하라고 했어요. 예산 배분, 콘텐츠 구성, 운영 시스템까지 전부요. 저는 그녀의 일행이 이 부장의 안내를 받아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식적으로 말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일행이 들어간 지 10분쯤 지났을 때 입구로 또 다른 무리가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IOC 배지를 단 사람들이었습니다. 3명이었는데 가슴에 단 배지를 보니 IOC 마케팅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기둥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IOC 위원들이 저를 보면 곤란했거든요. 저도 마케팅위원회 부위원장인데 공식 평가 임무를 띠고 온 상황에서 다른 위원들과 마주치는 건 적절치 않았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니 이 부장이 IOC 위원들을 맞이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귀에 들렸습니다. 독일 출신 위원이 말했습니다. 비공식 방문입니다. 하지만 저희가 본 것은 공식 보고서에 반영될 겁니다. 솔직히 놀랐어요. 78억 원으로 이런 결과를 만들다니요. 미국 출신 여성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가 시작됐어요.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을 차기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에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그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러 왔습니다. 차기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IOC가 한국 모델을 올림픽 하우스의 공식 표준으로 삼으려 한다는 겁니까? 3번째 위원이 말했습니다. 예산 효율성 277배, 광고비 제로로 SNS 6,800만 건, 식중독 제로 기록.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전 세계 올림픽에 적용하면 각국이 예산 부담을 크게 줄이면서도 더 나은 결과를 낼 수 있어요. IOC 위원들이 이 부장의 안내를 받아 2층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IOC가 움직였습니다. 제가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IOC는 이미 한국을 주목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한국 모델을 올림픽의 새로운 표준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IOC 마케팅위원회 위원 3명 비공식 방문. 차기 올림픽 가이드라인 검토 목적. 프랑스 올림픽위원회 공식 벤치마킹 요청. 47개국 선수단 정기 방문. 일본 선수단 38회 방문.
이 모든 게 단 72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개막 36시간 만에 코리아 하우스는 올림픽 전체의 화제 중심이 되었고 72시간이 지난 지금은 IOC와 각국 올림픽위원회가 한국에게 배우러 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보고서에 뭐라고 써야 할까요? 일본이 참패했다고 쓸 수는 없었습니다. 프랑스가 한국에게 고개 숙였다고 쓸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팩트였습니다. 78억 원이 올림픽 하우스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IOC는 그 새로운 역사를 공식 인정하려 하고 있었죠. 코리아 하우스를 나서며 저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습니다. 여전히 1.5km 줄이 이어져 있었고 태극기가 밀라노의 저녁 하늘 아래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올림픽의 진짜 승자는 금메달수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람의 마음을 얻은 나라가 진짜 승자라는 것을. 그리고 2026년 밀라노에서 그 승자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밀라노를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IOC 본부와 긴급 화상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스위스 로잔에 있는 IOC 본부 대회의실에는 마케팅위원회 위원 전원이 모여 있었고 화면 너머로 15개국 위원들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저는 72시간 동안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예산 대비 효율 277배, 광고비 제로로 SNS 6,800만 건, 47개국 선수단 정기 방문, 식중독제로 기록. 숫자 하나하나를 읽어내려갈 때마다 화면 속 위원들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회의실은 잠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독일 위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뒤랑 부위원장, 이 데이터가 정확합니까? 78억 원으로 정말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겁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현장을 3번 방문했고 운영 상황실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모든 데이터는 실시간으로 검증 가능합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미국 위원이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핵심 성공 요인이 뭡니까? 예산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었죠? 저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했습니다. 관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올림픽 하우스를 전시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쇼케이스로요. 하지만 한국은 올림픽 하우스를 경험의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방문객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것, 필요한 것, 공유하고 싶은 것을 제공한 겁니다. 미쉐린 요리가 아니라 안전한 한 끼, VR 체험이 아니라 피부 분석, 전시품이 아니라 일상에 쓸 수 있는 굿즈. 이 모든 게 방문객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왔고 SNS에 올렸고 재방문했습니다. 프랑스 위원이 거들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뒤랑 부위원장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올림픽 하우스는 누구를 위한 공간인가? 자국민의 자부심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전 세계 방문객을 위한 것인가?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25년간 IOC가 각국에 권장해온 올림픽 하우스 모델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IOC 마케팅위원회 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안이 있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을 차기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하는 것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속에서 하나둘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캐나다. 15명 위원 중 14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반대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의장이 선언했습니다. IOC 마케팅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대한민국 코리아 하우스 운영 모델을 차기 동계 및 하계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합니다. 각국 올림픽위원회에 한국 모델 벤치마킹을 적극 권장하며 IOC는 한국 운영팀과 협력하여 표준 매뉴얼을 제작할 것입니다. 화면이 꺼진 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올림픽 하우스의 새로운 표준이 만들어지는 역사적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그것도 78억 원으로 시작된 한국의 실험이 그 표준이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밀라노를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코리아 하우스를 찾았습니다. 아침 7시였는데도
이미 줄이 300m 넘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QR코드로 대기 순번을 확인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죠. 입구에서 이 부장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IOC 결정을 알려줬습니다. 코리아 하우스 모델이 올림픽 공식 가이드라인으로 채택되었다고요. 이 부장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광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특별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방문객 입장에서 생각했을 뿐입니다. 무엇이 필요할까? 무엇이 도움이 될까? 무엇을 경험하고 싶어 할까? 그 질문에 성실하게 답하려 했을 뿐이죠.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한국은 거창한 철학이나 혁신적 기술로 성공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중심에 두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그 당연한 원칙이 1,400억 원을 이긴 겁니다.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밀라노의 아침 하늘은 맑았고 멀리 알프스 산맥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72시간 전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예산이 답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지금 떠나는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25년간 쌓아온 올림픽 마케팅에 대한 모든 상식이 무너졌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올림픽은 돈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 싸움이었습니다. 화려함의 경쟁이 아니라 진정성의 경쟁이었습니다. 그리고 78억 원의